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정부가 어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서둘러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 내용 기업금융부 남승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지금 시점에서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제 정부에서 그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배경으로 언급한 것이 네. 공급 지표 중에 이제 살펴볼 인허가 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착공 지표가 있는데 이 두 지표가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8월까지 전년 대비해서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이렇게 줄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잠깐 이 주택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토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토지에다가 이런저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인허가를 받습니다. 네. 이 인허가를 받는데 보통 한 9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이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인허가를 받고 착공으로 넘어가는데 보통 한 9개월 정도 걸리고 네. 그다음에 착공에 들어가서 바로 또 분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분양하기까지 보통 한 3개월 그리고 분양하고 난 다음에 실제 준공까지의 공사가 뭐 24개월에서 뭐 36개월 이렇게 걸리고 네. 이후에 뭐 입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더해보면 한 4, 5년 정도 걸리네요. 시작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은 조금 이제 공법이라든지 이런 게 빨라졌기 때문에 네. 보통 한 2, 3년 정도를 잡는데 네네. 뭐냐면 이제 작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올해 들어서 8월까지 주택 인허가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6% 네. 39% 줄었고 예. 착공 실적은 56%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지금 어떤 그 위기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1단계로 비상을 걸고 정부가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한 바 있었고 네. 그게 이제 그 26일 활성화 방안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 정부가 이제 말하는 그 공급,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늘리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어제 정부가 밝힌 것을 이제 숫자가 사실 약간 좀 논란이 있는데 네. 대충 보면 이제 인허가 기준으로 해서 12만 호 정도를 공공부문에서 더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 12만 호라는 숫자가요, 사실 조금 묘한 부분이 있는 것이 네. 제가 아까 그 올해 8월까지의 인허가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줄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9%인데 네. 이게 숫자가 한 12만 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공부문이 커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또 민간 사이드에서 살펴보면 제가 아까 인허가 착공 이런 단계들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인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물량, 그다음에 착공을 하면서도 분양하지 않은 물량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착공 대기 물량이 정부에서는 한 33만 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민간 부분들이 그러면 왜 착공을 안 하고 분양을 안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나 해서 봤을 때에 조금 이런 어떤 사업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풀어주면 물량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이제 보는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숫자로 제시하는 것은 공공부문 12만 호 네. 정도의 어떤 주택 사업 인허가를 추가하겠다라고 밝힌 것이고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그 대기 물량을 언급을 했지만은 네네. 어느 정도를 풀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사업 여건을 개선해서 이런 그 대기 물량들이 빨리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그런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공부문에서는 그러니까 공급을 좀 늘려주는 아까 12만 원 정도, 12만 호라고 하셨었죠? 네네네. 네, 민간 부문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거는 뭐 어떻게 좀 풀어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이제 적체되어 있는 것들의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네. 가장 큰 것은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은 사업성입니다. 네. 그러면은 몇 가지 이제 사례를 구성을 해보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공공택지를 분양을 받아서 주택 사업을 하겠다. 네. 그래서 공공택지를 분양을 받았는데 제가 세운 사업 계획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들고만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 땅을 제가 팔아서 자금을 좀 융통을 하고 싶어도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정부에서 이번에 풀어준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공공택지를 매입했다 하더라도 1회에 한해서 네. 자기가 사들인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짓겠지만 너라도 지어라 이렇게 주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당신이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사업자에게 넘겨서라도 좀 사업이 돌아가게 해라.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그러면 땅 장사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에 제한을 걸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런 이제 벌떼 입찰이라든지 과거 공공택지 입찰에서 좀 문제가 됐던 것들은 받을 수 없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관계사나 계열사에 땅을 넘기는 것도 금지하는 그런 조건들을 달았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인허가를 좀 뭐 개선을 해준다든지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공사비 분쟁하고 관련해서 사실 이제 도시의 정비 사업장 같은 경우 재건축 사업장들 이렇게 보시면은 현수막들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공사비 이제 인상분을 두고 분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표준 공사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분쟁을 좀 해소를 유도해 보겠다.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제안을 해둔 상태입니다. 네네. 이게 다양하게 대책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PF 대출 관련해서도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이 PF 대출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습니까? 그렇죠. 이 특히 민간 부분에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른바 PF 사업장들,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들인데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미착공 PF 사업장들이 사실 큰 문제입니다. 이 미착공 PF 사업장들이 보면은 보통 어떤 단계냐면 토지 확보 단계에서 네. 어떤 착공을 염두에 두고 어떤 그 한시적으로 그 자금을 융통을 한 건데 네. 이게 그 본 사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즉 착공하지 못하고 인허가 상태에서 계속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징검다리 본 사업이 가기 전의 어떤 징검다리 론이라고 해서 브릿지 론이라고 그럽니다. 예. 이 브릿지 론 PF들이 보통 보면 만기가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아, 그래서 이게 3개월 단위로 주기적인 이제 위기설이 나오는 배경에 이 미착공 주택 사업장의 그 브릿지론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PF 보증을 정부에서 제공하는 PF 보증, 이제 공적 보증의 규모를 좀 더 늘리고 한 네. 10조 정도 더 늘리고 그다음에 지금 정책금융기관 통해서 중견건설사나 그 중견건설사에 이제 보증도 제공하고 또 자금도 좀 융통해 주는 게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견건설사 같은 경우 신용 등급이 좀 그렇게 우량하지 않기 때문에 요걸 좀 우량한 채권하고 섞어서 이제 채권 시장에 내놓는 게 이제 P12호라고 합니다. 네네. 요 한도를 좀 늘려줬죠. 어, 그래서 지금 뭐 총액으로 하면은 뭐 21조 늘어난 걸로 따지면은 뭐 10조 좀 안 되게 늘어난 것 같은데요. 요런 이제 보증을 통해서 좀 유동성에 좀 숨통을 틔워주겠다. 네.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네, 정부가 뭐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공급도 늘려준다고 하고, 그리고 PF 대출 보증도 이제 공적 보증을 서준다고 약속도 하고요. 근데 이것저것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어떤 뭐 큼지막한 한 방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기존에 나온 얘기들에서 숫자만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이 전문가들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이번에 그 공공부분 12만 호를 이제 어떤 식으로 마련하겠느냐라고 보면 3기 신도시에 있는 그 용적률이라는 게 이제 일정 규모의 땅에 네. 몇 층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겠느냐 이제 이걸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네. 이 용적률을 좀 더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 외에 이제 자족용지라고 해서 좀 그 도시의 어떤 자족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땅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3기 신도시는 좀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확보를 해놨는데 요거를 일부를 좀 주택 용지로 바꾼다든지 해서 이제 주택 공급 대수를 좀 한 3만 호를 추가로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네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급 물량이 늘어나니까 사실 조성원가가 좀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과거에 이제 정부에서 주택 대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 보면은 보통 뭐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혹은 어떤 그 뉴스데이 같은 주거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어떤 새로운 의제를 제시한다든지 혹은 어떤 상당히 시장에 임팩트 있는 물량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12만 호가 추가됐다고 하는 게 사실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줄어든 인허가 정도를 이렇게 메우는 네네. 그런 수준이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시장에 그렇게 충격이 있겠느냐 뭐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조금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제 이제 제가 원희룡 장관에게 이제 브리핑 때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네. 원 장관이 이번 대책은 어떤 시장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공급 부분이 지금 어떤 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사업 인허가라든지 어떤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비용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공급이 지금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데 네. 이거를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부양책 어떤 경기 부양 성격의 정책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어쩌면 처음부터 이번 대책은 그렇게 시장에서 어떤 충격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번 대책만 가지고 뭐 사람들이 집을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짓거나 건설사들이 짓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뭐 전문가들 생각 같긴 한데 실제로 그렇다면 이번 그 대책이 그 지금의 시장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는데도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봐야 됩니까? 그거는 약간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뭐냐면 지금 시장에 지금 이 시장 흐름이 사실 기존 주택이라고 하는 기존 주택의 매매 거래하고 신규 주택 공급에 오는 청약 시장이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특히 또 청약 시장이 또 기존 주택 거래 시장하고 다르다고는 하지만 청약 시장도 또 지방하고 서울이 또 다릅니다. 네네. 결국은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서울 수도권의 이른바 저 상급지로 불리는 지역들이 청약은 보면은 굉장히 인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심리가 있냐면 네.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이제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도 계속해서 지금 인상될 게 이제 보이니까 네네. 지금이 가장 싸게 주택을 살 수 있는 시기다. 아, 증시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포모 증후군 비슷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도 어제 브리핑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런 불안 심리를 이번 공급 대책 이제 윤석열 정부는 공급 중심의 주택 정책을 펴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 기조는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줌으로써 시장의 그런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싶다. 그런 의도를 비췄고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청약 대기자들의 어떤 그런 열기를 정부의 이런 의지가 얼마만큼 이제 가라앉힐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될 텐데요. 네. 아마 정부는 그래서 이제 그 12만 호 공급 외에도 공공 부분의 어떤 주택 공급 절차를 어떤 패스트 트랙 예를 들어서 뭐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인허가를 받고 이런 것들을 한 과정으로 어떻게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한 단계로 합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올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에 어떤 대규모 공공주택 사전 청약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네. 지금의 어떤 그 좀 청약 시장에서 보이는 일부 이상 과열 현상은 좀 가라앉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좀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자면,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그러니까 불안 심리, 아까 말씀하신 포모 같은 그런 불안 심리를 막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근데 집을 많이 지어놓고 나중에 미분양이 되면 이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집을 짓는다는 건 대출을 받든 뭐하든 결국 사라고 하는 거니까 이 어떤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역시 이제 어제 브리핑 현장에서 제가 이제 그 당국자들에게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네. 사실 주택 공급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주택 수요가 늘어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급을 늘리는데 어떻게 가계부채가 안 늘어나나? 네. 불과 보름 전에 즉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50년 만기 주담대도 좀 줄이겠다 그랬고 특례보금자리론도 이제 오늘부로 일반형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좀 모순된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주택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주택 그 가계대출 증가를 동결을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어떤 증가분 내에서 이것을 조화롭게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국토부의 일부 고위 관계자 같은 경우도 조금 어색한 면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것이 어떤 긴 시계에서 어떤 거시경제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것이지 이걸 뭐 일시에 딱 줄이겠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뭐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의 어떤 공급 증가일 것이다. 뭐 그런 정도로 해석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